자,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단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배웠던 거는 기업과 가계, 생산, 소비, 좀 세세한 내용들, 이걸 경제학에서 미시적 경제라 불러. 미시경제학. 오늘부터 배울 건 국가 단위의 교역, 그리고 뭐 환율, 이런 걸 배울 텐데, 이런 걸 거시경제학이라 불러.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잘 못 복습했어요 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참가하면 될 것 같아. 자, 교과서는 어디냐면요, 얘들아. 저기 많이 했어, 우리가. 92페이지까지 한 거거든. 오늘부터 93페이지를 할 텐데 넘겨보시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해왔을까라는 게 있어. 여기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까지 한국 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이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건 그냥 읽어만 보시고 쌤이 시험엔 안 낼게요. 알겠지? 시험엔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아. 읽어만 보시고 시험엔 안 낼게요. 막 굳이 외우고 하지 마. 자, 그리고 넘기면 우리 시험은 100페이지부터 낼 거예요. 100페이지. 국민 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 시험에 낼 거야. 자, 물어볼게, 얘들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뭔데? 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에 뽑혀? 왜? 그런 걸 얘기할 때 근거로 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즉 선진국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필기 노트를 꺼내시고 3-1 경제성장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경제성장. 자, 제목 적어주세요. 3-1 경제성장 적어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쌤이 아까 보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쌤이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쌤 생각에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바로 GDP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이라고 적으시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적어볼까요? 국내 총생산. 이런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의 가치를 다 더한 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영어로 쓰면 GDP라고 써요. GDP. 많이 들어봤죠? GDP. 자, GDP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그로스. 그로스가 총합이란 뜻이에요. 총합. D는 뭘까요? D.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여러분 공항 가면 국내선을 도메스틱이라고 할 거야. 그런 국내란 뜻이고요. P는 뭘까? P. P는 상품, 프로덕트라고 하는 상품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 상품의 총합을 국내 총생산 이렇게 불러. 자, 이때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GDP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두 개를 구분해보세요 라는 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그래서 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내볼 생각이야. 자, 필기를 이렇게 합시다. 먼저 GDP에 포함되는 것 그리고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표로 정리해서 써줄 생각이야. 이렇게 GDP에 포함이 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자, 먼저 GDP에 포함되는 것, 그러니까 즉 GDP의 정의부터 쓸 텐데 좀 기니까 천천히 적어요. 먼저 GDP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1년 단위를 꼽습니다. 2020년의 GDP, 21년의 GDP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천천히 적어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보세요.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적고 있나?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의 총합, 이것을 GDP라고 불러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 이것을 GDP라고 부른다고. 너무 길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나눠줄게.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일정 기간 국내에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새롭게 생산된 동그라미 2번, 최종 생산물에다가 동그라미 3번, 시장 가치의 총합에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써보세요. 이 1, 2, 3, 4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GDP라고 불러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쌤 시험도 이렇게 냈어. 보기를 1, 2, 3, 4라고 주겠죠. 그리고 나서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GDP에 포함되지 않는 걸 얘기하면서 더 설명을 해줄게. 먼저 1번.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GDP라고 불러요. 국외에서 생산된 것들은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손흥민 이런 사람 있잖아. 손흥민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토트넘? 토트넘 어디 있는데? 영국에 있잖아, 그치? 영국에서 주급을 얼마 받는지 알아? 주급. 손흥민이 주급이 얼마냐면 쌤이 알기로 3억 정도 받거든? 축구 선수들은 일주일마다 월급을 줘요. 주급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3억 받으니까 한 달에 얼마 받아? 한 12억? 1년에 그럼 얼마? 한 140억 정도 받겠지, 그지? 이런 정도의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지,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버는 돈은 GDP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국외에서 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새롭게 생산된 것들만 GDP에 포함이 돼요. 새롭게 생산된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파는 거.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고거래. 이런 중고거래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쌤이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굳이 쓰지 마시고. 자, 2020년과 2021년이 있을 때 2020년에 자동차를 1,000만원어치를 생산했다라고 해봅시다. 이 자동차를 1,000만원 생산해서 1,000만원을 다 팔았어. 그리고 나서 이 1,000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2021년에 이 자동차를 70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았어. 이 700만원은 GDP에 포함을 시킬까요? 안 시킨다라는 거야. 이미 2020년에 GDP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파는 중고거래라고 하는 건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하다. 그 다음, 자, 재고거래라고 하는 것도 GDP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GDP를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된다고. 놓고 오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잘 봐. 자동차 1,000만원을 만들어서 다 팔았는데 다 팔리지 않고 2020년에 500만원어치의 자동차는 팔았는데 500만원어치의 자동차는 안 팔렸대. 안 팔린 걸 뭐라 불러요? 안 팔린 거? 물건을 팔았는데 안 팔리고 남은 걸 뭐라 불러? 재고라고 불러. 재고. 이렇게 안 팔리고 남은 500만원어치의 자동차를 재고라고 부른다고. 이 안 팔리고 남은 걸 남겨뒀다가 잘 보관했다가 2021년에 팔았어. 그럼 2021년에 팔린 500만원은 2021년 GDP에 포함을 시키냐라는 거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재고 거래는 그냥 2020년에 포함을 시켜서 GDP에 계산을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남은 걸 다른 해에 팔았다고 해서 그 다음 해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쌤, 그럼 이거 팔리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GDP에 포함시켜요? 라고 한다면 이 안 팔리고 남은 건 기업이 자기들이 스스로 산 걸로 가정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500만 원은 소비자가 샀죠. 남은 500만 원은 기업이 자기들이 스스로 다시 산 걸로 가정한다고. GDP에서. 그래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해 GDP에만 포함시키는 거야. 이것도 중요해요. 알겠지? 이거 쌤이 좀 이따가 문제로 다시 한번 내줄게.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3번.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GDP에 포함시킵니다. 최종 생산물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상품의 가격이야. 근데 얘들아, 상품을 만들 때에는 이 상품에 드는 뭐가 있어? 재료들이 있잖아. 그치? 그 재료들의 가치는 총생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쌤 좀 적어볼게. 그런 재료들을 뭐라 부르냐면 중간재라고 불러. 이런 중간재는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라면이라고 하는 건 GDP에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라면을 파는 가격에 따라서. 하지만 라면 만드는 데 드는 재료들, 라면 뭘로 만들어? 면을 뭘로 만들죠? 밀가루로 만들죠. 이런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GDP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라는 거야. 재료는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최종 생산물, 즉 라면의 가격만 GDP에 포함시키더라라는 거지. 얘들아, 오늘 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의 총합만 GDP에 포함을 시켜요.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만 GDP에 포함한다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부들의 가사노동,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쌤이 요즘 집에 가서 하는 게 이거야. 얘들아, 쌤이 5시 반에 너희랑 열심히 수업하고 집에 가면 애기가 기다리고 있어. 애기가 이제 나만 기다리고 있어. 그럼 쌤이 뭐 하냐면 젖병을 물려요. 젖병을 먹이는데 얘들아, 애기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먹거든. 왜 그러냐면 야, 우리는 몸이 크니까 위도 이만할 거 아니야. 근데 애기는 요만해. 위도 요만큼밖에 안 생겼어. 그래서 우유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야. 2시간마다 밥을 먹여야 돼. 근데 얘들아, 밥 먹이면 바로 재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밥 먹이면 뭐 해줘야 돼? 트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한 30분 동안 트름 시키면서 TV 보면 수우파를 보고 있으면 자거든. 그럼 재워. 그럼 1시간 뒤에 또 일어나. 그럼 또 젖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하다 보면 12시가 넘는단 말이지. 쌤이 이렇게 열심히 가사노동하는 건데 나한테 돈 주는 사람 있어?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은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이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쌤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가사 도우미 아줌마, 베이비시터 아줌마를 좀 고용을 하자라고 했거든. 찾아봤어, 인터넷에. 얘들아, 일주일 가사 도우미 아줌마 쓰는데 얼만큼 돈이 드는지 알아? 얼만큼 들 것 같아? 대충 100만 원? 일주일 쓰는데? 일주일 쓰는데 검색해보니까 60만 원 달라고 하시더라고. 하루에 한 4-5시간씩 일하시고. 좀 비싸지 않아? 네, 비싸. 비싸죠, 그죠? 근데도 쓰고 싶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거의 쓸 생각인데 그렇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건 GDP에 포함이 될까? 아니요. 쌤이 아까 일주일에 60만 원이라고 했잖아. 네. 그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지. 일을 해주고 돈을 받으시는 거잖아. 그런 건 GDP에 포함이 된다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쌤이 돈 안 받고 집에 설거지하고 여러분들 청소하고 하는 건 GDP에 포함이 안 되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자급자족하는 것도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얘들아, 자급자족이 무슨 말이야? 자급자족.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스스로 소비하는 거, 이걸 자급자족이라 불러. 농부가 만약에 이 농작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갖다 팔면 그건 GDP에 포함이 되거든. 근데 농부가 농작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먹으면 그거는 자급자족이니까 GDP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알겠지? 얘들아, 요즘에 어떤 말이 좀 뜨냐면 팥테크란 말이 뜨거든. 팥테크. 팥테크가 뭐냐면 파를 집에서 직접 기르는 거야. 파를 기르면 이렇게 자라겠지. 이렇게 파가. 우리 라면 먹을 때 파 잠깐 이렇게 송송 썰어 넣잖아. 파를 먹을 때 이 파 끝에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넣는 거야, 음식에다가. 파는 있잖아, 끝에를 조금 자르면 그 자른 부분부터 다시 자란대, 이렇게. 계속. 그래서 집에서 파를 길러서 직접 먹는 걸 팥테크라고 부른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파 길러서 먹는 것도
GDP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는 문제 하나 정도 냈어. 복습을 잘 해주세요. 잘 듣고 있구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GDP를 왜 쓰느냐. GDP의 유용성에 대해서 쓴다면, GDP의 유용성. GDP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GDP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그 나라의 대략적인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몇 위일 것 같아요? 대충 한 몇 위? 11위? 쌤이 오기 직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9위래, 9위. 우리나라가. 굉장하지 않아? 야, 9위 정도면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 아니야? 최상위권. 이 정도로 비교하기가 용이한 게 GDP의 장점이야. 하지만 한계점도 있겠죠? 한계점. 자, 이 한계점은 서술형으로 대비를 조금만 해주세요. GDP의 한계점을 서술하시오라든지. 첫 번째 한계점이 뭐냐면 이거야.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나라의 GDP가 크다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냐?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쌤이 예를 많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전쟁이라는 예시를 좀 많이 들거든요. 전쟁. 자, 전쟁이 발생하면 그 나라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거야. 내 가족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폭삭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전쟁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행복은 낮아지지만 GDP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더라라는 거야. 왜? 얘들아,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생산해야 되지.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GDP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 전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건설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도 GDP가 높아지더라라는 거야. 근데 GDP가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한계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소득의 분배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야. 얘들한테 물어볼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중에서 가장 GDP가 높은 국가가 어딜까요? 일본. 중국이 제일 높아요. 예전에는 일본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제일 높아. 왜냐하면 땅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 자, 중국의 GDP가 가장 높다라고 해서 중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자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다 행복한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단점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지하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야. 지하 경제. 얘들아, 지하 경제가 무슨 말일까? 일단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고요. 지하 경제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숨겨진 거래란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범죄, 매춘 이런 거, 그 다음 마약 거래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지하 경제라고 불러.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야. 얘들아,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못된 친구들 지금도 불법 스포츠 토토 하잖아. 그치? 그 스포츠 토토 하는 친구들 세금을 낼까? 내가 예를 들어 배당을 맞췄어. 와우, 몇 배를 벌었네?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야.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돈을 다 합쳐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00조 원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대. 100조 원이 넘게. 그런 것들을 GDP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가의 GDP의 한 15% 정도가 지하 경제 돈이래. 15% 정도가. 저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50%가 지하 경제래. GDP의 50%가. 어마어마하죠. 마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쌤이 그 말 했습니까? 통영이 마약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해안 지역 항구 도시가 마약 거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 이런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어떤 지표들을 개발을 하냐면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몇 개 만들어. 국민들이 경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잖아.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거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1인당 GDP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었어. 1인당 GDP. 이 전체 GDP를 국민들의 숫자로 나눈 거야. 그러면 한 국민이 차지하고 있는 GDP의 규모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소득 분배 수준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얘들아, 쌤이 아까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어디에 GDP가 가장 높다 그랬어? 중국. 중국이 높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의 숫자로 나눠보니까, 즉 1인당 GDP를 계산해보니까 어디가 제일 높았을까? 일본. 이 높았는데 최근에 역전했어.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요. 1인당 GDP가. 그만큼 소득의 분배 수준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복지가 잘 돼 있더라라는 거지. 우리가 항상 뭐 헬조선, 살기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수치를 보니까 그나마 살만한 국가더라라는 거지.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최근 많이 쓰고 있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GNI라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GNI. GNI가 뭐냐면 국민 총소득이란 뜻이거든. 국민 총소득. 얘들아, 예전에만 해도 막 20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손흥민 선수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돈 다 벌어오잖아. 그런 걸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게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국내에서 생산한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온 돈들을 다 합쳐서 소득을 측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측정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알아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잘 듣고 있구만 오늘. 고마워. 자, 그러면 이까지 끊으시고 지금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걸 얘기해 줄게요. 자, 시험엔 어떤 것들을 물어보느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GD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어봐. 숫자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 이렇게 적어보자. GDP 계산 문제라고 적어볼까요? GDP 계산 문제. 까지만 하면 끝이야. 자, 먼저 누구를 적으시냐면 농부라고 적어볼까? 농부. 그 다음 누구 적냐면 제분업자라고 적어봐. 제분업자. 얘들아, 제분업자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제분. 만들 제자에 가루 분자거든? 가루 만드는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 밀가루 만드는 사람들이야. 밀가루.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빵사. 제빵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빵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이렇게 써볼까? 소비자. 정말 잘 지키고 있어? 네. 좋아요. 자,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냐면 예시를 들어줄게. 자, 농부라는 사람이 1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이라고 하는 것을 50만원어치 생산했다라고 가정해봐요. 밀 50만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밀 50만원을 생산해서 제분업자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50만원 전부 다요. 제분업자는 밀 50만원을 사가지고 밀가루를 300만원어치를 만들었네. 3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200만원어치는 제빵사한테 팔았어. 200만원어치는. 그럼 얼마가 남았어? 100만원이 남았죠? 100만원은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어. 밀가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제빵사는 밀가루 200만원을 사가지고 빵을 5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때 이 나라의 GDP는 얼마일까요? 이걸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야. 재밌지 않나? 자,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잘 적어봐.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GDP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최종 생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최종 생산물이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물건이란 뜻이야. 뭐라고 쌤이 아까 얘기한 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전달된 물건을 최종 생산물이라 불러. 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간 거 뭐 있을까? 빵 얼마? 500만원. 그러면 최종 생산물 500만원을 더해줘. 그 다음 밀가루 얼마? 100만원. 또 소비자한테 팔았잖아. 이걸 더해주는 거야. 100만원. 그러면 총 GDP가 얼마? 600만원 된다라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이게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 GDP 계산한 공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 이거 좀 어려운데 부가가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부가가치의 총합.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부가가치가 뭐냐면 이 경제 주체들이 얼만큼의 가치를 더했느냐라는 거야. 쌤 뭐라 했어 아까? 얼만큼의 가치를 더했느냐라는 게 부가가치거든. 자, 농부라는 사람은 얼만큼의 가치를 더했습니까? 원래 0이었던 것에서 50만 원이라는 가치를 더해준 거죠? 그럼 부가가치가 얼마? 50만 원. 여기에다가 자, 제분업자라는 사람은 얼만큼 가치를 더해준 거야? 자, 50만 원을 사가지고 300만 원으로 만들었죠? 그럼 얼마를 더해준 거야? 250만 원을 더해준 거라고. 이게 부가가치인 거지. 그 다음 자, 제빵사라는 경제 주체는 밀가루 200만 원을 사가지고 빵 500만 원으로 만들었죠? 얼마를 더해준 거야? 300만 원으로 더해준 거야. 300만 원을.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 600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야. GDP는 똑같이 나오겠죠. 6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긴데요. 좀 긴데. 자, 총생산물의 가치의 합. 총생산물 가치의 합. 여기다가 뭘 빼주냐면 중간 생산물 가치의 합을 빼주는 거야. 총 생산물 가치의 합에서 중간 생산물 가치의 합을 빼주는 거야. 이러면 마찬가지로 GDP가 나와요. 자, 얘들아 여기서 총 생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각각의 생산량들을 다 총 생산물이라 불러. 얘들이 생산한 양. 자, 농부는 얼마를 생산했어요? 50만 원. 좋아, 적어볼게. 50만 원. 제분업자는 얼마를 생산했어요? 밀가루 300만 원 생산했지. 이걸 그냥 적어주는 거야. 300만 원. 제빵사는 얼마 생산했어요? 빵 500만 원을 생산했잖아. 500만 원 더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뭘 빼냐면 빼기. 중간 생산물 가치를 빼주래. 중간 생산물이 뭐였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그걸 만드는 데 쓰인 재료를 빼주는 거야. 자, 먼저 제분업자는 밀가루 만드는데 재료가 뭐가 들었어? 밀 얼마? 50만 원이 들었죠. 이 재료를 빼주는 거야. 그 다음 제빵사는 빵 만드는데 재료를 뭐 썼어? 밀가루 얼마? 200만 원을 썼잖아. 이걸 빼주는 거야. 200만 원. 그럼 결과가 얼마? 850만에서 250만을 빼면 마찬가지로 600만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GDP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까지가 수업 목표거든? 자, 쌤이 근데 좀 양을 줄여주면 시험 문제는 주로 1번과 2번이 나와요.
3번은 잘 안 나와요. 왜? 기니까 잘 안 나와. 1번이랑 2번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쌤이 형성평가 문제 한 개 내줄게. 이거 맞추는 사람만 쉬세요. 알겠지? 자, 마지막에 이거 풀어봐. 얘들아, 나무 이렇게 하는 사람 뭐라 불러? 나무 하는 사람? 목수는 이게 뭐 잘 몰라. 쌤 모르는데 나무꾼 귀엽다. 나무꾼으로 하자. 쌤은 벌목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꾼이 귀엽네. 나무꾼으로 할게요. 자, 나무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의자, 책상 만드는 공장장이라고 합시다. 공장장 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가구를 또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가구점 사장님들, 판매자라고 할게요. 판매자. 자, 판매자. 마지막으로 이 가구를 사는 사람들, 소비자. 이렇게 네 사람의 경제 주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 나라에. 자, 나무꾼이 먼저 나무를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얼마를 생산했냐면 나무 100만원어치를 생산했다라고 생각해봐. 나무 100만원. 해서 어떻게 했냐면 공장장한테 다 팔았어. 100만원 생산해서 다 팔았어. 공장장은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꾼한테 산 나무 100만원 했다가 100만원의 나무를 또 수입했어. 수입.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만들려니까 100만원을 또 수입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300만원어치의 가구를 만들었어. 300만원어치의 가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판매자한테 팔았어. 가구 사장님한테. 자, 이 가구 사장님은 300만원의 가구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소비자한테 팔았어. 얼마에 팔았냐면, 자, 이 가구 사장님은 소비자한테 1000만원에 팔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다 안 팔린 거야. 아이쿠 이런. 100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500만원어치만 팔고 나머지 500만원은 안 팔고 남은 거야. 재고. 그리고 남은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GDP는 얼마일까라는 걸 시험에 내고 싶어. 한번 맞춰보세요. 풀어봐. GDP가 얼마일까?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얼마일까?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바로 봅시다, 얘들아. 일단 우리 첫 번째 공식이 뭐였어?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 최종 생산물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된 물건의 가치. 자,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전달받았어? 500만 원을 샀지. 남은 500만 원은 남았잖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재고 남은 거. 재고 남은 거 다음 해로 넘겨서 그 해의 GDP로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재고로 남은 것도 그냥 그 해에 팔렸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해의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쌤이 아까 뭐랬는지 기억나나? 이렇게 안 팔리고 남은 건 누가 산 거로 간주한다고? 기업이 그냥 산 걸로 간주한다고. 사고 가지고 있는 걸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재고가 남았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얘도 포함시켜줘야 돼. 1000만 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100만 원은 수입했잖아. 수입한 거는 국내에서 생산한 게 아니니까 GDP에서 제외시켜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100만 원을 빼주는 거야. 그럼 얼마? 900만 원 나오겠죠. 이게 GDP야. 900만 원. 이게 정답. 얘들아, 이렇게 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1번을 쓰는 것보다 2번을 쓰는 게 더 편해요. 수입이란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2번을 쓰는 게 더 편해. 자, 2번을 한번 써볼게. 나무꾼은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었어? 0에서 100만 원을 만든 거죠. 그러면 나무꾼의 부가가치 100만 원 더하기 공장장이란 사람은 나무 100만 원, 수입한 100만 원 총 얼마 썼어? 200만 원 썼죠? 200만 원 써서 가구 얼마나치 만들었어? 300씩. 그러면 부가가치가 얼마? 100만 원만큼을 더해준 거네, 가치를. 그 다음, 자, 판매자란 사람은
300만 원에 가구 사가지고 1000만 원에 팔았지.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었어? 700만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다 더하니까 얼마? 9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 똑같이. 나는 수입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복습 잘 하세요.